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알려주는 일기예보. 이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잖아요. 네, 뭐 매일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당신의 뇌에 언제 거대한 폭풍이 쏟아질지, 그것도 막 몇 년 뒤 어느 시점인지 초침까지 아주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일기예보가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약간 소름 돋으면서도 엄청난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을 이 엄청나게 흥미로운 대화의 한가운데로 초대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빛나는 핵심 지식만 쏙쏙 건져 올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심층탐구, 그 미션은 바로 우리의 뇌가 가진 시간을 해킹하는 최신 과학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정말 대단하죠. 맞아요. 2026년 3월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된 혁신적인 연구 논문입니다. 이름하여 혈장 피타우 217 시계, 영어로는 플라즈마 피타우 217 클락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피 한 방울로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이 대체 언제 시작될지 예측하는 그야말로 의학계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도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이지 현대의학에서 가장 고무적인 진전 중 하나를 오늘 다루게 됐네요. 이 연구가 왜 단순한 뉴스거리를 넘어선 게임 체인저인지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의 아주 교활한 특성을 짚어봐야 합니다. 교활하다고요? 네, 엄청 교활하죠. 알츠하이머의 병리는 우리가 열쇠를 어디 뒀는지 깜빡깜빡하는 그런 증상을 느끼기 무려 10년, 길게는 20년 전부터 뇌 속에서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진행되거든요. 아, 10년에서 20년이요? 그렇게 오래전부터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지 저하 증상이 수면 위로 쫙 나타났을 때는 이미 뇌세포의 네트워크가 상당 부분 파괴된 상태인 거죠. 세상에, 이미 늦은 거네요, 그때는? 그렇죠.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그 질병의 불씨를 발견하고 그 불길이 도대체 언제 뇌 전체로 번질지 예측하는 것. 이게 알츠하이머 치료의 골든타임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큰 그림의 핵심입니다. 아,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이 새로운 혈액시계가 도대체 왜 그렇게 대단한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알츠하이머가 우리 뇌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의학계가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추적해 왔는지 생물학적 배경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순서겠죠. 논문을 보면 알츠하이머의 시작을 알리는 두 가지 악명 높은 단백질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아밀로이드 플라크, 구체적으로 A베타40이라는 물질이 10년에서 20년 동안 뇌에 먼저 눈처럼 막 쌓인다고 합니다. 네, 아밀로이드가 먼저 아주 조용히 축적되죠. 그리고 나서 타우라는 단백질이 내부에서 엉키기 시작하고 비로소 신경세포가 죽어가면서 인지저하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 과정을 약간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뇌라는 거대한 숲에 수십 년 동안 바싹 마른 나뭇가지들, 그러니까 아밀로이드가 조용히 바닥에 쌓이는 겁니다. 오, 마른 나무까지 비유 아주 좋네요. 당장은 아무 일도 없죠. 숲은 고요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타우 단백질이라는 그 성냥불이 그 위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른 나뭇가지들의 불이 확 붙으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산불, 즉 본격적인 인지 저하가 시작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아주 시각적으로 완벽한 비유예요. 근데 기존에는 이 숲속의 마른 나뭇가지랑 불씨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죠? 막 방사성 동위원소를 몸에 주입하고 그 좁고 거대한 기계 안에 들어가서 한참을 누워 있어야 하는 아주 비싸고 번거로운 펫스캔에 의존해야만 했잖아요. 맞아요. 패스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아니면 허리에 아주 굵은 바늘을 찔러 넣는 척수액 검사를 하거나요. 듣기만 해도 아프네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무겁고 고통스러운 검사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생물학적 돌파구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드디어요? 네, 연구진은 척수액을 뽑거나 수백만 원짜리 펫스캔을 하는 대신에 아주 접근하기 쉬운 단 한 번의 혈액 검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 한 방울로요? 네, 바로 혈액 속에 떠다니는 인산화 타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퍼센트 피타우 217이라는 단일 바이오마커의 비율을 측정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그 퍼센트라는 게 중요한 건가요? 단순히 피 안에 타우 단백질이 얼마나 있는지 그 양을 재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단순히 피 속에 타우 단백질이 몇 개 있느냐, 이걸 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원래 몸에서 만들어내는 전체 타우 단백질의 양이 다 다르거든요. 아, 기본 수치가 다르군요. 네네. 그래서 전체 타우 단백질 중에서 뇌 병리적 변화로 인해 엉키기 쉬운 상태로 변형된 그 인산화된 타우 217이 차지하는 비율, 즉 퍼센트를 보는 겁니다.
비율을 보면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이렇게 비율을 측정하면 개인차를 싹 보정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한 지표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 혈액 속 퍼센트 피타우 127 수치 딱 하나만으로 뇌에 아밀로이드 나뭇가지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리고 타우 성냥불이 얼마나 위험하게 타오르고 있는지를 동시에 엿볼 수 있게 된 거죠. 와, 뇌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고 숲의 상태를 싹 파악하는 거네요. 그렇죠. 피 한 방울에서 그 두 가지 정보를 다 읽어낸다니 진짜 대단하긴 한데 여기서 약간 논리적인 도약이 하나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단순히 피를 뽑아서 당신의 수치는 5%입니다. 이렇게 정지된 숫자를 얻는 거랑 그 숫자를 가지고 당신은 10년 뒤에 인지저하 증상이 나타납니다. 라고 시간의 흐름을 짚어내는 시계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아,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네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만 딱 보고 이 사람이 언제 목적지에 도착할지 알아내는 거랑 비슷한 건데 도대체 어떻게 정지된 데이터로 째깍째깍 움직이는 시계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 논문이 네이처 메디신이라는 세계적인 저널에 실릴 수 있었던 이유이자 연구진의 엄청난 수학적 임상적 쾌거입니다. 아, 수학이 들어가는군요. 네, 연구진은 단편적인 스냅샷 사진 한 장으로 시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거대한 두 개의 독립적인 환자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했죠. 나이트 ADRC라는 연구 그룹에서 258명, 그리고 AD니 코호트에서 345명의 장기 추적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장기 추적 데이터라는 건 한 번 피를 뽑고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분들은 수년 동안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반복적으로 혈액을 채취하고 인지검사를 받은 분들입니다. 연구진은 이 귀중한 장기 데이터를 쫙 펼쳐놓고 티라와 실라라는 두 가지 수학적 모델을 적용했어요. 티라와 실라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뚱땡이 자매 이름 같은데 이 모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이름은 낯설지만 원리는 꽤 간단합니다. 실라는 특정 개인의 타우 수치가 1년, 3년, 5년 이렇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궤적을 추적하는 모델이고요. 아, 개인을 따라가는 게 실라. 네, 그리고 티라는 그런 개인들의 데이터를 수백 명 단위로 쫙 모아서 전체 집단의 평균적인 타우 변화 속도가 연령이나 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준선을 만드는 모델입니다. 전체 평균의 기준선이 T라군요. 그렇죠. 이 두 모델을 교차시켜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아주 놀라운 패턴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 %p 타우 117 수치가 1.06%에서 10.45% 사이 구간에 있을 때 사람들의 타우 축적 속도가 기가 막힐 정도로 일관되게 변화하는 궤적을 보인다는 거였죠. 일관된 속도요? 잠깐만요. 솔직히 여기서 살짝 의문이 드는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사람의 몸은 공장에서 찍어낸 기계 부품이 아니잖아요. 누구는 매일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먹을 테고 누구는 맨날 야근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살 텐데요. 유전자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완전히 다른 수백 명의 뇌 속에서 타우 단백질이 수학 공식처럼 똑같이 일관된 속도로 쌓인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약간 이 수학적 모델을 너무 맹신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오, 과학을 대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건강한 비판적 시각입니다. 맞습니다. 사람 몸은 기계가 아니죠. 연구진도 이 모델이 한 사람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생애 주기를 완벽하게 예측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럼 데이터에서 뭘 찾아낸 거죠? 연구진이 데이터에서 찾아낸 진실은 이렇습니다. 타오 수치가 아주 낮을 때, 즉 초기나 아주 높을 때인 말기에는 사람마다 변화 속도가 막 들쭉날쭉 불규칙합니다. 아, 처럼과 끝은 다르군요. 네, 그런데 타오 수치가 딱 1.06%에서 10.45% 사이라는 그 특정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사람들의 변화율 분산이 하위 90% 미만으로 똑 떨어지면서 놀랍도록 안정적이고 동일한 궤적을 그린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아, 모든 과정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그 특정 구간 안에서만 일정한 속도가 나온다는 거네요. 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자동차가 복잡한 시내에서 가다서기를 반복할 때는 언제 목적지에 도착할지 예측하기가 대단히 힘들잖아요. 신호등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차 막히면 답도 없죠. 하지만 그 자동차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서 일정한 제한 속도로 달리는 구간에 딱 진입하면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계산해서 도착 시간을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죠.
알츠하이머 병리에서도 타우 수치가 1.06에서 10.45% 사이인 기간이 바로 그 예측 가능한 고속도로 구간인 셈입니다. 와, 고속도로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쏙쏙 들어옵니다. 그럼 이 시기의 출발선, 즉 그 톨게이트는 어디로 잡은 건가요? 연구진은 타우 수치 4.06%를 양성 판정의 기준이자 이 시기의 0점, 즉 출발선으로 맞췄습니다. 왜 하필 4.06인가요? 숫자가 애매한데. 그게 이 수치가 뇌 아밀로이드가 병리적으로 유의미하게 쌓였다고 보는 국제 표준 기준이 있거든요. 아밀로이드 펫, 센틴로이드 20이라는 기준인데 이거랑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 비싼 펫스캔으로 잡던 기준을 피검사로 맞춘 거군요. 네, 피검사 수치 4.06%가 뇌스캔에서 그 산불의 불씨가 확실히 땡겨졌음을 보여주는 지점과 딱 맞아떨어진 거죠. 아, 기존에 두꺼운 장비로 재던 기준점을 피 한 방울의 기준점으로 완벽하게 번역해낸 거네요. 이제 시계가 어떻게 시간을 재는지 그 원리를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원리는 명확해졌죠.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똑같은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도착 시간이 달라진다는 게 이 논문의 다음 핵심이잖아요. 저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었거든요. 저도 데이터를 보고 좀 놀란 부분입니다. 시계가 째깍째깍 흘러가는데 나이에 따라서 시계가 증상을 일으키는 결과값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잖아요. 논문의 데이터를 보니까 출발선이 4.06%에 똑같이 도달했을 때 60세인 사람은 인지저하 증상 발현까지 평균 20.5년이 걸렸습니다. 네, 거의 20년을 버틴 거죠. 그런데 똑같이 4.06%에 도달한 80세인 사람은 증상 발현까지 불과 11.4년밖에 안 걸렸어요. 발병까지 남은 시간이 거의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치가 확 줄어들죠. 보통 암이나 다른 질병들을 보면 젊은 나이에 발병할수록 세포 분열도 막 활발해서 질병 진행이 훨씬 공격적이고 빠르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알츠하이머는 왜 나이가 많을수록 타우 양성 반응 후의 증상까지의 기간이 이렇게 확 줄어드는 겁니까? 젊은 뇌가 더 빨리 망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뇌과학과 노화에 관한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검사 결과 타우 단백질 수치가 4.06으로 똑같다고 해서 60세의 뇌와 80세의 뇌가 동일하게 건강한 상태에서 그 타격만 딱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기본 베이스가 다르다는 뜻인가요? 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뇌에는 알츠하이머 병리 외에도 여러 가지 노화 관련 동반 병리, 즉 코패솔로지가 조용히 쌓이게 되거든요. 동반경리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주 미세한 뇌혈관 질환이나 만성 염증입니다. 자, 아까 고속도로와 자동차 비유를 하셨으니 이번엔 도로망으로 비유를 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60세의 뇌는 크고 작은 도로, 즉 신경망이 아주 튼튼하게 잘 뚫려 있는 도시와 같습니다. 타우 단백질이라는 독성 물질이 막 쌓여서 도로 한두 개가 뚝 끊어져도 우회도로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며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죠. 아, 맷집이 좋네요. 네, 이런 신경망의 예비 능력을 인지 예비능 또는 뇌의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80세의 뇌는 이미 뇌혈관 질환 같은 다른 노화 과정으로 인해서 여러 우회도로들이 막혀 있거나 방어력이 한참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둑이 얇아져 있는 거죠. 이미 타격을 입은 상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양의 타우 단백질 타격이 쾅 들어왔을 때 60세는 20년을 거뜬히 버티지만 80세는 둑이 훨씬 빨리 무너져 내리면서 절반의 시간 만에 인지저하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뇌를 공격하는 그 타우 단백질 펀치의 물리적인 강도는 완벽히 똑같은데 60세는 맷집이 좋아서 20년 동안 펀치를 맞으면서도 버티는 거고 80세는 이미 다른 병들 때문에 가드가 다 내려가 있어서 11년 만에 한 방에 KO 당한다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뇌의 맷집, 즉 생물학적 방어력의 차이죠. 연구진은 혹시 나이 말고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성별, 교육 수준, 심지어 그 알츠하이머 발병을 높인다고 알려진 강력한 유전자인 아포이 엡실론4 이걸 가졌는지 여부도 다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 유전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과가 어땠나요? 놀랍게도 이 나이라는 변수가 미치는 압도적인 영향력 앞에서는 다른 요인들이 예측 기간을 크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질병의 궤적을 그릴 때 연령이 가장 핵심적인 나침반이라는 걸 증명한 셈이죠. 와, 나이라는 변수까지 꼼꼼하게 수학적 모델에 반영해서 이 시계가 증상 발현 시기를
예측해낸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수치죠? 논문에 보면 이 예측의 오차 범위, 논문에서는 중간 절대 오차, MDAA, MD라는 용어를 쓰던데 이 오차가 3.0년에서 3.7년 사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대략 3년 남짓의 오차가 발생하죠. 쉽게 말해서 시계가 당신은 10년 뒤에 증상이 시작됩니다 라고 예측을 딱 했어도 실제로는 7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3년 뒤쯤에 발병할 수도 있고 그 오차의 중간값이 대략 3년이란 뜻이잖아요. 맞게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이 강하게 드실 겁니다. 아니, 오차가 3년이나 나면 그래서 이 시계가 내 삶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요. 현실적으로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3년에서 4년이라는 오차 범위는 평범한 개인이 자신의 남은 인생 계획을 달력에 막 적어가면서 세우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너무 큰 숫자죠. 그렇죠. 나는 정확히 3년 6개월 뒤에 기억을 잃을 테니까 내년에 집을 팔고 은퇴해야겠다. 이렇게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한 무리가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쓸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수치가 개인의 진료실이 아니라 신약 임상시험이라는 거대한 무대로 딱 넘어가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건 가히 혁명적인 수준의 오차범위예요. 네. 임상시험에서는 그 3, 4년의 오차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건가요? 어째서죠? 이걸 이해하려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할 때 제약사들이 겪는 가장 큰 비극이자 천문학적인 돈이 낭비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알츠하이머 약은 뇌가 망가지기 전, 즉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에 투여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이미 망가지면 소용이 없군요. 네, 그래서 제약사들은 아직 증상이 없는 건강한 노인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뼈 빠지게 추적 관찰을 해도 애초에 그 사람들 중 상당수는 10년 안에 알츠하이머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아, 헐. 그럼 약을 먹어서 안 아픈 건지 원래 안 아플 사람이었는지 입증을 방법이 없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진짜로 몇 년 안에 병이 발현될 사람만 딱 골라내려면 그 수만 명에게 일일이 수백만 원짜리 펫스캔을 찍어야 하는데 이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엄청 비싼 임상시험을 하면서도 정작 진짜 타겟이될 환자들, 즉 관역을 제대로 조준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건처더미에서 바늘을 찾는데 눈을 꽉 감고 찾고 있었던 셈이네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혈액시계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앞으로 3, 4년 안에 인지저하 증상이 수면 위로 올라올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들, 이른바 최적의 고위험군만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선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네, 증상 발현이 임박한 사람들의 그룹을 혈액 검사 하나로 빠르고 저렴하게 싹 선별해서 치료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임상시험에 필요한 환자 수, 기간, 그리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효율이 미쳤네요, 진짜. 이는 곧 우리에게 효과적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도달하는 시간이 그만큼 앞당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요, 이 시계 모델이 연구진이 주로 사용한 특정 회사의 검사 기법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 검사에서도 다 된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 장비로도요? 네, 후지레비오, 얀센, 알츠페스 등 다른 여러 제조사의 혈액검사 장비들에서도 비슷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특정 기계에서만 우연히 작동하는 마술이 아니라 생물학적 보편성을 지닌 아주 강력한 범용 도구가 탄생했다는 뜻이죠. 아, 듣고 보니까 당장 내일 동네 병원으로 달려가서 시한부 선고를 받듯이 이 혈액 검사를 막 받아봐야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었군요. 네, 지금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끔찍한 질병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 치료제를 개발하는 속도가 이 혈액시계 덕분에 빛의 속도로 빨라질 거라는 아주 든든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들립니다. 우리 인류 전체에게 질병을 한 발 앞서서 포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건 아주 중요한 윤리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하죠.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가치를 지니거든요. 윤리적인 문제요? 네, 연구진도 논문 말미에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 병원에 가서 개인적인 예후를 점치기 위한 용도로 이 모델을 당장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요. 아, 하긴 약도 없는데 언제 아플지만 알면 진짜 미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아직 치매 진행을 완벽히 되돌릴 마법의 알약이 대중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한 사람에게 당신은 7년 뒤에 치매 증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통보하는 건 환자와 가족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부담과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주기 때문이죠. 그렇죠. 카운트다운 소리만 평생 들으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놀라운 시계는 당장 개인에게 절망의 카운트다운을 알려주기 위해 쓰여서는 안 되며 집단적인 치료제 개발이라는 과학의 거대한 진보를 위해 아주 영리하게 쓰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게 항상 축복인 것만은 아니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슬슬 정리해볼까요? 조용히 쌓이는 뇌 속의 시한폭탄을 추적하려고 그 무거운 방사성 가운을 입고 거대한 기계 안에서 덜덜 떨어야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주사바늘 하나로 채취한 피 한 방울로 뇌의 알츠하이머 시계를 초침까지 싹 읽어내는 아주 놀라운 시대가 도달했습니다. 네, 정말 혁명적인 변화죠. 이 엄청난 의학적 변화의 길목에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심층 탐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네, 끝까지 집중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을 텐데요. 그니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복잡한 수학 모델과 타우 단백질이라는 어두운 숲을 지나서 의학의 미래라는 눈부신 지식을 온전히 챙기셨으니까요. 지식은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아주 훌륭하게 높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적 해상도도 한층 더 선명해졌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당장 아주 간단한 피검사 단 한 번만으로 당신의 기억력이 정확히 몇 년 몇 월부터 흐려지기 시작할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직 그 시계를 완벽히 멈출 치료제는 세상에 없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미래의 시계를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정말 깊이 고민해볼 만한 문제네요. 아니면 인간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온전히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일까요? 뇌 속에서 조용히 쌓여가는 마른 나뭇가지와 성냥불의 시간을 추적하는 방법, 그 눈부신 과학적 성취를 함께 살펴본 시간,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던져드린 질문의 답을 스스로 천천히 탐구해 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새롭고 놀라운 지식의 세계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